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54도 폭염이 덮친 사우디에서 병원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가운데 단 한 곳만이 0%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 기적의 병원은 다름 아닌 한국의 삼성팀이 운영한 병동이었습니다. 의학적 상식이 무너지고 세계가 고개를 숙인 그 순간, 지금부터 전 세계 의료계를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텔아비브의 여름은 언제나 뜨거웠지만 그의 여름은 유독 더 잔인했습니다. 여름 캠프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제 아들 토마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엔 단순한 탈진이려니 생각했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서는 땀이 멈추지 않더군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의료진들의 다급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체온계가 가리키는 숫자를 보고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44도, 의학적으로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죠. 토마스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저였지만 아버지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 무력함에 주저앉고 싶었죠. 그날의 병원 복도에서 들리던 기계음과 발걸음 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2시간의 사투 끝에 토마스는 제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자꾸 차가워진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의료진으로서 수많은 죽음을 봐왔지만 내 아이의 죽음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열사병 연구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토마스가 이렇게 떠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WHO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폭염 긴급 파견 의료진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체감온도가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환경, 수많은 열사병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것이 제게 주어진 기회라고 느꼈죠. 아내는 출국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더군요. 토마스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저는 사우디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리야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듯했고 피부는 순식간에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죠. 병원으로 가는 길에 본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간혹 보이는 사람들은 그늘 아래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복도까지 임시 병상이 놓여 있더군요. 에어컨은 과부하로 작동을 멈췄고 의료진들도 탈진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병원 전체가 절망의 공간처럼 느껴졌죠. 제가 배치된 병동에서도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가 들어왔고 절반 이상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사망률은 계속 올라갔고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토마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의료진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며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희망마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WHO의 긴급회의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리야드 시내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의 열사병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단 한 곳만 사망률 0%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 병원의 이름을 들었을 때 회의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와 삼성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시범병원이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의료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업 홍보용 수치 조작이 아니겠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WHO 담당관이 제시한 데이터는 조작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환자 수, 중증도, 치료 과정, 퇴원율까지 모든 지표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그 병원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삼성협력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다른 병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온도가 달랐고 공기의 질이 달랐으며 무엇보다 환자들의 표정이 달랐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호흡하고 있었고 의식도 대체로 명료해 보였습니다. 병동을 둘러보던 중 한국인 의사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지훈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병동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가 보여준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첨단 의료 장비들이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생체 리듬에 맞춰 체온을 조절하고 장기별로 다른 냉각 속도를 적용한다는 설명에 저는 의구심이 들었죠. 의학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법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니터에 표시되는 실시간 데이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뇌파, 심박수, 신장 기능까지 모든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제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자 김 박사는 환자 한 명의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입원 당시 체온 48도,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였던 환자가 72시간 만에 정상 체온을 회복하고 의식을 되찾았다는 기록이었죠. 제 경험상 그런 상태의 환자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였죠. 김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 해도 의학의 한계를 그렇게 쉽게 넘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병동을 나서면서도 그곳의 차분한 분위기와 환자들의 안정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토마스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토마스는 웃으며 제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죠. 며칠 후, 제가 직접 그 시스템을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붕괴된 건물에서 환자를 구조하다가 탈진으로 쓰러진 저는 정신을 차려보니 삼성병동의 회복실에 누워 있었죠. 천장에 부드러운 조명이 눈에 들어왔고 시원한 공기가 폐를 채우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는 간호사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따뜻한 손길에 묘한 안정감이 들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환자들도 편안한 표정으로 회복 중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병동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죠. 모니터를 확인해보니 제 생체 신호들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온도가 시원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케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잠시 후 김지훈 박사가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후 저는 숨겨왔던 수치를 김 박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병동의 열사병 사망률이 14.7%에 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에 비해 이곳은 여전히 0%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기후 조건에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김 박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계속 환자를 잃고 있다고,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탁했죠. 이곳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WA 본부에서 상세한 통계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병동이 단순히 경증 환자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중한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증명되었거든요. 체온 47도 이상의 초고열 환자, 다발성 장기부전 환자들의 비율이 다른 병원의 3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망률 0%라니 이건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점점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의학 지식과 치료법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더 두려운 건 혹시 제 고집과 편견 때문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레이아라는 보호자가 제게 던진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글픔과 원망이 섞여 있었죠. 다른 의사들은 치료했지만 이곳 의사들은 살려낸다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고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토마스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하늘을 보며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부심, 서구 의학에 대한 맹신, 그리고 다른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려던 오만한 말이죠. 별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토마스를 위해서라도 진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게 토마스에 대한 제 속죄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WA 정기회의에서 삼성 의료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유럽 의료진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조롱도 서슴지 않았죠. 한 독일 의사는 대놓고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한국 팀을 향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실제 성과를 받기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직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죠. 김지훈 박사는 그 모든 비난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마치 돌부처처럼 앉아 있더군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그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은 승리한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저는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들었죠. 진실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눈앞의 사실을 외면하는 걸까요? 회의실을 나선 김 박사를 따라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죠. 천천히 입을 연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자신들은 말로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왔다고, 환자의 회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으로서 가져야 할 진짜 자세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병동복도를 걷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토마스를 잃은 후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죠.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병원의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체온 49도의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은 채 긴급 이송되어 온다는 소식이었죠. 병원장실로 급히 호출된 저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왕실에서 저를 담당 의사로 지목했다는 거였죠. 유럽에서 온 의료진 중 가장 경험이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왕세자의 상태는 제가 본 환자들 중에서도 최악이었죠.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주요 장기들이 하나둘 기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치료법을 동원했지만 체온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태는 악화되어 갔죠. 시간이 흐를수록 의료진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왕실 관계자들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스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삼성 의료팀을 불러야 한다고, 그들만이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병원장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실 환자를 외국 기업팀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며 격하게 반대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자존심이나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그들의 능력을 믿었고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한 병원장은 마지못해 승인했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팀을 이끌고 들어왔을 때 다른 의료진들의 시선은 복잡했죠. 하지만 그들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속하게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체 리듬 분석기, 장기별 냉각 시스템,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첨단 장비들이 왕세자를 둘러쌌죠. 모든 준비가 끝나자 병실에는 긴장감 가득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삼성의 AI 기반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왕세자의 신체 각 부분의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시스템은 0.1 단위로 정밀하게 온도를 조절해 나갔죠. 30분이 지나자 첫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완강하게 49도를 유지하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1시간 후에는 41도까지 떨어졌고 장기 기능 지표들도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세자의 체온이 정상 범위인 37도로 안정되었고 감겼던 눈꺼풀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왕세자가 눈을 떴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듯 고요했다가 곧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죠. 저는 모니터를 붙잡고 서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를 살리지 못했던 그날의 무력감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김지훈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기술은 그 마음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그들의 성공 비결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첨단 기술 뒤에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왕세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진심 어린 돌봄이 느껴졌죠. 왕세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고 미약하게나마 미소를 지었을 때 저는 속으로 토마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았다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냈다고 말이죠. 그 순간만큼은 제 가슴 속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치유가 무엇인지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지훈 박사를 찾아가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삼성팀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진짜 의사가 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이죠.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꺼이 함께하겠다며, 다만 기술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의사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동을 돌 때마다 환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웠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죠. 처음엔 어색했던 환자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체온과 수치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죠. 한 노인 환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의사를 만난 것 같다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 박사는 매일 저녁팀 미팅에서 강조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직접 전수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같은 장비를 사용해도 의료진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고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어주는 의료진이 있는 병실의 회복률이 확연히 높았거든요. 저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구했던 의학은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었지, 사람을 치유하는 의술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토마스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3명을 살렸다고, 내일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처음으로 토마스가 제 꿈에 나타나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빠가 진짜 의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왕세자 치료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WHO는 공식적으로 삼성 시스템을 재난 의료 혁신 사례로 지정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앞다투어 한국 의료진을 초청하겠다는 요청이 쏟아졌죠. 처음에 비웃던 의료진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그들의 방식을 배우려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보건부에 건의했습니다. 한국과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더 많은 의료진이 이 방식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제안은 즉시 승인되었고 독일, 프랑스, 영국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김지훈 박사와 저는 유럽 각국을 순회하며 강의를 하게 되었죠.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의료진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만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의료계에서 환자 중심 치료라는 개념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기술과 인간적 돌봄의 융합이 미래 의료의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한국식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의료 철학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토마스를 떠올렸습니다. 제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이제 더 많은 토마스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WHO 총회에서 공식 발표를 하던 날, 저는 연단에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토마스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으며 조용히 속삭였죠. 아빠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우디에서의 마지막 주, 8살 소년이 열사병 초기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아이의 모습에서 저는 토마스의 그림자를 보았죠. 잠시 손이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작고 뜨거운 손을 제 손으로 감싸 쥐었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삼성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고 숙련된 의료진이 함께했으며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아이의 귀에 대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곧 나을 거라고, 아저씨가 끝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아이의 체온은 안정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 아이는 눈을 뜨고 엄마를 찾았죠. 그 순간의 안도감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제게 히브리어로 축복의 말을 건네기도 했죠. 저는 그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다고, 이 아이 덕분에 제가 치유받았다고 말이죠.
병실을 나오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토마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이번엔 제가 해냈다고, 내가 못 받은 치료를 다른 아이가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토마스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귀국을 앞둔 김지훈 박사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전통 매듭으로 만든 열쇠고리였는데 두 가닥의 실이 서로 엮여 하나가 되는 모양이었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의사와 환자를 잇는 마음의 끈을 상징한다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끈만큼은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그 선물을 받아들며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단순한 의료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한 감사였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김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저는 약속했습니다.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의료진과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 말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온 저는 병원 로비에 그 매듭 열쇠고리를 걸어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이냐고 물었죠.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짜 의술의 상징이라고, 기술과 마음이 하나로 엮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말이죠.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고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의료진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환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의료진이 많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의료 사고는 줄어들고 환자 만족도는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의료진들 스스로가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죠.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마음은 직접 전해야 한다는 김 박사의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의사가 되었다고, 토마스가 자랑스러워할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이죠.